자, 정말 거침없이 V자형으로 하이킥처럼 올라갔던 증시가 6월 중순 이후에는 약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바로 독립기념일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휴장이었어도 결국은 선물지수는 아침에 또 하락 마감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여기서 더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조류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역시 우리가 제갈공명 얘기할 때도 적벽대전을 많이 얘기하죠. 바로 바람의 방향을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결국은 백전백승의 그런 지혜를 배워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위기가 터진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바로 개봉됐던 영화 빅쇼트에 바로 화제가 됐던 내용들이었었죠.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리먼 사태가 있었고요. 그 앞에는 2000년 IT 버블과 2001년도의 9.11 테러,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위기들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재테크 전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기가 딱 터지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는 견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위기가 터지면 위기는 그냥 위기인 겁니다. 근데 위기가 위기였다가 그 위기가 기회로 반전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부분일까? 그리고 이 장세는 긴 흐름을 보면은 그냥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적 장세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2023년도나 24년도 오면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만 지금의 이러한 장세는 어떤 롤러코스터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재테크에 귀를 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지난 3월달 바로 빅스 지수였죠. 빅스가 고점대에서 장대 음봉, 날짜도 있지 않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장대 음봉을 치는 걸 보고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이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어느 나라나 세계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풀기 정책입니다. 근데 처음에 돈을 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어떤 장세에서 위기가 오냐면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고금리 상태 속에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장은 폭락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앞에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간 거 아시죠? 근데 참 어느 정도 빠졌냐면 무려 1년 동안이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갈 때 그 앞에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까요? 이게 위에서 떨어질 때요, 얼마에서 떨어졌냐면 무려 5.25m에서 밑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5.25였던 거죠. 그러면 금리를 처음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베이비 스텝이라서 0.25이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도 0.5 정도의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5.25에서 금리를 내려봤자 5 혹은 0.5를 내봤자 4.75입니다. 아직까지는 높죠. 바로 이럴 때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역사가 반복되듯이 시장은 반복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장이 정말 위기다운 위기가 터질 때는 언제냐면 지금 제2차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변수에서 또다시 생각보다 깊숙이 주가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정말 위기다운 위기는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돌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금리를 처음에 내릴 때가 진짜 위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 5.5에서 0까지 갈 때 처음에 금리 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꺾어졌고 서브프라임 문제가 워낙 글로벌 금융 경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오히려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떨까요? 2000년도 IT 버블, 워런 버핏조차도 IT 버블 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는 어느 정도 하고 나왔던 것이 오르났었죠. 어쨌든 IT 버블, 밀레니엄 시대라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무려 금리가 얼마였었냐? 무려 6.5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금리가 내렸냐? 9.1 테러 이후에 2003년도까지 금리를 보면 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금리를 내려봤자 만약에 1을 내렸다 그래도 6에서 5, 5에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연준회의가 있을 때마다 내려야 되는데 1년에 8번이거든요. 그러면 6에서 5, 5에서 4, 4에서 3 한참 동안 1이 올 때까지 계속 주가는 밑으로 폭락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는 언제 오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 만약에 제롬파일의 계산대로 한다면 2022년도 말 이후에 2023년도나 그 이후 가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 금리를 내렸다가 바로 그때가 진정한 위기 국면이다. 왜? 이미 그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냐. 결국은 경기가 뜨겁게 달궈졌다가 다시 경기가 꺾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기는 언제 오는가. 바로 그것은 앞에 역사가 우리의 교훈이고 미래의 거울이듯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오히려 위기가 9.1 테러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온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19의 위기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상대 밑으로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제로금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세는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이 흐름은 결국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유동성, 금융장세를 계속해서 마련할 겁니다. 지금 주가가 쉬고 있죠. 이거 왜 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3월 달에 쏟아부었던 소위 자금들, 이 경기를 되살리고자 쏘았던 자금들 2조 2천억인데 이게 이제 거의 다 고갈이 됐습니다. 쉽게 해서 실탄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차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들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시장은 최소한 3차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에다가 비중을 둬야 됩니다. 지난번에 3월 달에 1차 부양책이 나왔죠. 3월 중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 달에 2차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언제 부양책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 1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년 1월이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바로 내년 1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조 바이든이 되든 결국은 부양책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놓여졌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3조 달러의 부양책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항상 위기 이후에 어디서부터 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위기는 위기였다가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반전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걸 어디냐면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 금리의 수준이 제로에 가까울 때입니다. 즉 처음에 6.5에서 처음에 금리 내릴 때 그때는 오히려 다 털고 떠나가야 됩니다. 처음에 5.5에서 금리를 내릴 때 이때는 다 털고 떠나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인버스를 그때야말로 곧버스를 베팅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초저금리가 되면은 그 돈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염덕 씨 부동산 억제책 나온 곳이 몇 번 정도 나온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억제책을 쉬다가 말았을 겁니다. 지금 온통 풍선 효과다 그래서 한쪽을 찍어 누르면 한쪽이 다시 부풀어 나오는데 뭐 이건 풍선 효과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렸을 때 했던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를 찍어 누르면 다른 데서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정책이 잘못됐다 못됐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건너뛰더라도 돼요. 일단 뭐가 그것을 바꾸느냐. 막강하게 풀린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막강한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동반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1년에 만약에 1억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를 고금리를 줘서 한 1년에 한 400만 원 4%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넣고 400만 원 정도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쉽게 하면 부동산 쪽에 내가 1억짜리, 뭐 1억짜리를 갖다가 사긴 좀 저기 하겠지만 계산상 만약에 1억짜리 어떤 부동산 오피스든지 뭐든지 내가 샀는데 만약에 내가 얻는 금액이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어떤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1년에 2% 정도의 수익을 주는데 만약에 금리가 지금 여러분들 정기금리 얼마 은행에다 넣으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만약에 이게 금리가 내리고 내려서 만약에 똑같이 2%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아니면 더 내려가서 더군다나 한 1%대밖에 수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돈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은행에다가 넣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금리 때 나타나는 그냥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라 어떤 대체권을 찾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동학 개미혁명이 다루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이 앱이 있는데 그 무료로 주문되는 그 앱이 있습니다. 로빈훗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그 주문 앱 바로 거기서부터 로빈훗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미 한 번 풀리고 만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돈이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맥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돈이 풀리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리먼 사태의 위기를 뭐라고 불러주시나 아시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위기였던 겁니다. 그때 금융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빅쇼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춤을 추는 스트립 댄서가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집의 개 이름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나 집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 이거 뭐 버블은 터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던 분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빅쇼트라는 영화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향후 재테크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어떤 돈들이 풀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배경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위기가 바로 금융기관의 위기였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벤 버냉키죠. 벤 버냉키는 항상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붙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항의 전문가, 그러니까 대공항이죠. 공항의 전문가가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또 벤 버냉키는 일본에 위기가 있었을 때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결해야 되는지 일본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벤 버냉키였었죠. 이때 어마어마한 자금, 일본의 위기에서 벤 버냉키가 하나 배운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부양책을 쓸 때 찔끔찔끔 쓰면 이건 절대 의미가 없다. 한꺼번에 시장에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한꺼번에 물폭탄을 갖다 안기듯이 안겨줘야 이게 위기 국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틀어 부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웰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다가 틀어붓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마어마하게 시중에다가 자금을 틀어붓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을 들어보면 커다란 차이점인데 그 차이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벤 버냉키 시절에는 그 돈이 어느 쪽에다가 틀어붓냐면 금융기관이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다가 틀어붓던 겁니다. 경기가 위기였을 때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정부는 막강한 재정정책을 써갖고 시장을 부양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재정책을 쓰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면 거기 한계를 벗어나죠.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3차 추경 35조 통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 세금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면 아무리 정부에서 보증한 국채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패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서 오라. 정말 들어와줘. 얼른 와라. 국채 내가 다 받아줄게. 얼마든지 돈이 필요한 것을 찍어라. 내가 다 사줄게. 그 다음에 금융기관. 너희들 갖고 있는 국채 얼마였어? 특히 그때는 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주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몰기지 관련된 이 채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걸 갖고 있는 것을 현금화되지 않은 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봐줬던 것이 바로 벤 버냉키의 위기 탈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돈이 투여가 됐어도 이때 돈이 얼마가 투여됐냐면 전 세계 8조 달러가 돈이 투여가 됐고 4조 달러가 미국에서 투여가 됐는데 이 돈들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 금융기관으로 물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웰은 어떨까요? 이건 금융위기가 아니죠. 지금 금융기관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를 세울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면 누가 휘청거릴까요?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회사채 ETF에 관련된 얘기 혹은 자체적으로도 ETF를 만들어서 이 회사채를 갖다가 사주겠다. 그것이 바로 제롬 파웰의 실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뿌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로 전부 다 트럼프의 얼굴을 새겨갖고 돈을 뿌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에 뒤지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딱 한 번 역전된 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언제요? 바로 돈 뿌렸을 때. 돈 앞에서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어디로 뿌려주고 있느냐면 결국은 기업체한테 돈을 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소득층한테 돈을 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여행, 숙박, 뭐 아니면 식당 이런 업체들이죠. 근데 이런 데 나가서 일하는 이런 뭐랄까요? 주급을 받는 아니면 시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그 금액이 너무나 싸죠. 그런데 오히려 실업수당을 청구하면 자기가 받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던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뿌려대는 정확하게는 패드에서 뿌려대는 이 돈들은 지난 2008년도의 위기는 금융기관에 한 군데 몰아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어디다 뿌려주고 있다? 기업체와 일본에다 뿌려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맥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죠. 금리를 내리는 것이 호재가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 금리의 절대 수준이 그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변곡점은 바로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던 것이 1%대에서 주가 바닥을 찍고 올랐었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바로 이번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일 때도 제로금리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도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인 상태 속에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2차 부양책이 7월 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3차 세 번째 부양책이 바로 내년 1월에 이때 바로 부양책이 나올 것같이 시장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장은 왜 실적 장세까지 가야 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돈들이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니라 결국 일반들한테 뿌려주고 어떤 회사채 뿌려주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죠. 하지만 결국은 물가는 조금씩 나중에 반응되면서 결국은 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용 인플레가 나쁜 거죠. 서위가격 급등을 줘서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나쁘죠. 하지만 수요 인플레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물가 안정이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물가 안정은 물가가 같거나 아니면 물가가 떨어진 걸 물가 안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이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가 기업체로 하고 돈을 벌게 하고 급여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도 뽑을 수 있고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조금씩 나타난다 그러면 기업체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장세는 향후 2년 동안 어떤 장세를 될 것이냐. 지금은 금융장세 성격이지만 나중엔 실적 장세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장은 역시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선물이 빠지고 뭐가 있는데 이런 데코복고에 어떤 우리가 속칭 찐꽁빵꽁의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되겠지만 결국 이 장세는 흔들거리면서도 실적 장세가 되는 그 구간까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그때까지 패드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이 경제 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미국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던 그 배경에는 어디가 있냐면 바로 재정정책, 그 다음에 감세 정책에 있었습니다. 소득세, 특히 법인세가 굉장히 낮아졌죠. 원래 법인세는 우리가 낮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35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22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였던 법인세를 얼마로 내렸습니까? 21% 내리고 오히려 우리는 25%가 됐죠. 오히려 법인세 역전전 생기겠죠. 법인세를 낮춰준다. 기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커들러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요? 조만간 리쇼어링 정책, 즉 외국에 나가는 업체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또 하나의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 35에서 21% 내려갔던 이 법인세를
10.5 그러니까 지금의 반이죠. 10.5로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을 백악관이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런 분의 한 해 중간 마디가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11월 달에 선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는데 대통령 선거 말고 대통령 선거에 어울려서 바로 미국의 상하원 선거가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하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통과를 얻어야 돈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5%에서 지금 현재 21% 내려가 있는 이 법인세를 만약에 민주당으로 모두가 다 바꿔버린다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하원 모두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바꿔버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을 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장세는 결국은 실적 장세 흐름까지는 이 장은 흔들어도 갈 것이다. 다만 중간에 복병이 있다. 그 복병은 중간에 9월 중순에 있는 공매도. 근데 이거는 제가 살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대통령도 민주당인데 물론 과거의 대통령을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주가는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바마나 클린턴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를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만약에 다시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을 때 지금 이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인세, 이 소득세 이것에 대한 다시 환원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벽봉만 아니라면 지금의 이 흐름은 결국 실적 장세 흐름까지는 흘러가는 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오히려 최대 위기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는 2023, 24년 정도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해서 큰 빅픽처 흐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